철학의 시대 발표했을 분은 평론가 강홍식 고려대 교수님이십니다. 강원도 강릉 출생이시고 경희대학교 국문과 및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1993년에 신춘문예 평론으로 세계일보에 당선되셨어요. 그리고 김수영 신화의 이면 해석의 갈등 시 위대한 거절 텍스트에서 경험으로 든 저서가 있는데 한마디로 대 작가이신 김수영님을 현대에 되살려서 부활시킨 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홍식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전현숙 씨이 발표를 제안했을 때에 사실은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정이란 게 뭔지 전현숙 씨하고는 제가 약간의 그 관계가 있는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정을 제가 마다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이라고 하니까 무슨 제가 얘기하는 정은 그 연정이 아니고 우정입니다. 또 모르죠.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또 약간의 연정이 있을 줄로. 네. 저는 그 선생님을 조병 선생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등단도 하기 전인 1985년 인 것 같은데 그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조선왕조 500년의 극작가로 유명하신 그 신봉순 선생님이 조병 선생님을 또 스승이시기도 하고 가까이서 잘 모셨었는데 우연한 자리에 제가 그 김봉수 선생님의 역사문학연구소에 그 자료조사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 있던 그 다른 작가분들하고 김봉수 선생님이 조병 선생님을 모시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선생님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는 저거는 되게 다감하신 분이라서 뭔가 그 타인들에게 배려를 잘 하시는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호스트가 이제 신봉승 선생이죠. 그 음식이 나왔는데 그 음식이 조병 선생님 입맛에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내가 이 음식을 먹으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아직까지 안 죽었나 봐 그러십니다. 그때가 제가 26살쯤인데 그 말이 굉장히 어떤 울림 있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트인 신봉수 선생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하시는 말씀이면서 결국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그 치하이죠. 내가 세상에 이 음식을 맛있다는 말씀이셨죠. 그 자리가 마음에 든다는 말씀이셨겠죠. 야, 내가 이 음식을 먹으려고 아직까지 안 죽었나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하도 멋있어서 그걸 좀 어디 써먹을 데가 없을까 했는데 근데 26살짜리가 어디 가가지고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야 내가 이걸 먹으려고 아직까지 안 죽었나 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을 쓸 나이가 이제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하나는 그때 이제 뭐 문인들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요즘 평론가들 참 평론가들도 참 살기 힘든가 보더라. 내시를 가지고 뭘 그렇게 콩야 파치야 얘기하면서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론가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던 문학 공부 또는 문학 연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저에게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평론가가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이런저런 좀 거창한 이론, 고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감쌌던 모양인데 선생님 그게 별로 탐탁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스스로도 그 시를 어렵게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이게 도대체 평론가가 그러면 평론가가 시인에 대해서 또 그 시인의 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등단하기 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과제로 남았었습니다. 그 이후도 그 말이 계속 기억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제가 글을 쓰는 일이 과연 제가 가졌던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어떤 시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절 제가 가졌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 답을 가지고 그런 어떤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자리에서 조배화 선생님의 시와 또 조배화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졌던 그 질문 자체를 또 스스로 풀어보는 과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조배화 선생님의 시집 서문들 또는 후기들 53권의 그 시집들 그 서문들을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힘있게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낱말인데요. 하나는 순수 고독이라는 낱말입니다. 그 순수 고독 과거에는 그 살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순수 허무, 순수 허무라고 해놓으시고 그 가로치고 죽음이라고 하시고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문맥상 그 두 낱말에 특별히 힘을 주시고 있다는 인상을 그 글을 읽으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면서 선생님의 시를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조선님의 시를 의미하는 두 개의 키워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 고독과 순수 허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순수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은 순수해 라고 말하면은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것을 가리키지만 원래 순수라는 말은 형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면은 또 순수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순수한 금이라는 말은 금 이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금이 초점이 될 때 금 이외에 다른 것은 불순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빗대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순수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관련해서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인데 참 순수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될 텐데 그러면 순수고독이라는 말은 고독 위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오로지 고독. 순수 허무도 마찬가지겠죠. 순수 허무 그러면은 허무 위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의미상 그때 순수를 우리는 절대라는 의미로 바꿔도 될 겁니다. 절대. 이건 굉장히 겁나는 말이죠. 절대. 절대적으로. 그래서 두 말에 주목하면서 그러면 왜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허무입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책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 존재, 이분은 그 인간 존재를 다자인이라는 독일어로, 그래서 우리말로는 현존재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자인이라는 말에서 다는 영어의 대어에 해당합니다. 다자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거기에 있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거기에 있음.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척도에 의해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어떤 세계, 지평, 그 속에 놓여져 있음.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지평 속에 또는 그런 세계 속에 놓여 있는 다른 사물들, 사람들과 함께 있음. 이게 인간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하이데거가 덧붙이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한 존재입니다. 사인 토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멸의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의 그 삶의 과정의 궁극적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동물들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앞서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라우텐이라는 말을 쓰는데, 포라는 말이 뭐뭐 앞에, 미리 하는 거예요. 라우텐이라는 말은 영어에 런, 달려가다는 말인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당장 내 앞에 죽음이 닥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달려가서 내 앞에 죽음이 운명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죽음이란 건 뭡니까? 근데 우리가 절대적인 타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나화시킬 수 없는 거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을 무화시킵니다. nothing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런 절대적인 괴물이 마주하고 있다. 그럼 우리 삶은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우리 삶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절대 허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가치 찌꺼기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삶이 그와 같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랑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현재,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 삶은 불안에 빠집니다. 그렇죠? 왜? 모든 것이 무가치합니까? 허무주의에 빠지죠. 절대적인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라는 건 뭡니까?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모든 가치의 탈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무엇이 우리 죽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그런 불안 속에서 인간은 자기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죽음 앞에서 내가 나래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그 삶을 향해서 결단하고 그 삶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서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병환 선생님이 하이데거 철학에 깊숙이 빠졌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문학의 출발점을 놓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 도덕과 순수 허물을 내 시집의 서물에서 편하게 내세우는 것도 바로 그런 사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인정희 씨 띄울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는 제목의 시. 예. 예. 이 시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생명이 제한되어 있고 인간은 유한하고 그리고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에게는 인간의 몸 안에는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는 건 사는 것이고 죽음은 죽음인 것이지 삶과 죽음이 같다고 우리 몸 안에 삶과 죽음이 같이 있다고 생각은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조병아 선생님께서는 순수 허물로서의 죽음, 절대 허물로서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삶과 죽음이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삶의 형식, 그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삶의 큰 줄기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신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굉장히 쉬운 말로 쓴 시들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조병 선생님의 시의 어떤 깊은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제기한 그 두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조병아 선생님의 시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닐까. 겉으로는 쉽게 보이지만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어떤 심층의 본의, 심층의 고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시를 읽었고 또 그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시를 읽어보면 그리고 이 5권으로 되어 있는 이 2권 5권으로 되어 있는 시집 보면은 거의 80% 85%의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들은 장소와 함께 지명과 함께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작품에 찍혀 있는 날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김수영 시인이든 김광석 시인이든 또 이런저런 시인들의 시집을 보면은 그 시집에 특히 전집의 경우에는 날짜가 각 작품마다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그 날짜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면에 발표된 날짜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 시인 스스로가 그 작품을 탈구한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작품을 탈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작품을 쓰는 과정을 멈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작품을 쓰는 과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글 쓰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들을 골라서 그 말들을 결합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골라서 결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퇴보가 이루어지죠. 어떤 말은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또 어떤 문장 전체가 달아나기가, 그것이 조금 변형되기가, 그렇게 고치는 과정,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나왔던 것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 그런 과정이 멈추는 것이 어떤 탈구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탈구의 과정, 그 창작의 과정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어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시를 통해서 골라진 말과 그 말이 결합되어서 구축된 작품을 통해서 어떤 것이 출현하기를 바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탈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됐어.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로서는 여기서 그만이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표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탈구와 함께 어떤 작품 속에는 그 말들에 드러난 의미 이상의 어떤 것이 기입됩니다. 등록되죠. 그래서 탈구일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작품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 세상의 다른 작품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담고자 했고 그 담고자 하는 작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했다는 그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품의 탈구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세상에 단 하나이기 때문에 가지는 고유함의 표리고. 그래서 자크 데리다 같은 철학자는 시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그 불어로 영어로 포엠가 그 한편의 시라는 뜻인데 그 포엠의 그 A자에다가 이 악센 대기를 써서 우리 음소라는 말 있죠. 음소, 파미, 포엠 할 때 음소라는 것은 언어에 있어서 그것이 의미작용을 할 수 있는 연별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가장 작은 단위가 음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엠이라는 말은 굳이 번역하면 시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한 편의 시를 바로 그 시이게끔 만드는 어떤 것. 그럼 우리가 집단
집합적인 말로 시, 포이트리라는 말 또는 불어는 포이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대표하는 것은 어떤 범주이잖아요. 그런데 그 범주 개념을 가지고 각각의 시편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각각의 시편들은 어떤가요? 항상 그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단테는 작가는 떨리는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에 시를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라는 장르, 시라고 불려지는 어떤 물건과 함께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시쓰기이잖아요. 그러면은 장르 법칙에 따라야 그죠? 법 앞에 서 있습니다. 시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있습니다. 시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는 법칙에 맞게 어떤 것을 쓰는 거죠. 그것이 매너라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죠. 그러나 그 양식에 의해서만 쓰여지는 시는 뭡니까? 총편일주인 것이 되겠죠. 장르에 부합해서 시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떤 고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술가로 하여금 어떤 작품이 시라는 범주 속에 들어가게 하지만 그것을 그 하나의 고유함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예술가가 가지고는 떨리는 손입니다. 그 손의 떨림입니다. 그 떨림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범주를 흐트러 놓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아무도 쓰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것이 출현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품에 담겨있는 탈고일에 들어있는 시인들의 욕망은 그 떨리는 손의 작용입니다. 내 작품이 어떤 싱귤러리티, 단 하나의 고유한 그 단독성으로 빛나게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담는 것, 또는 그렇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어떤 것의 표지입니다. 그 은밀한 어떤 만남, 그 만남의 비밀에 대한 표지입니다. 조병환 선생님의 시에 붙여 있는 그 날짜들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탈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병환 선생님의 경우에는 좀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조병환 선생님은 기행시라고 말할 수 있는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기행의 성격이 강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조병환 선생님만큼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 드물 겁니다. 시집의 내용, 선생님이 평생 쓰신 그 시편의 많은 부분도 여행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분은 여행을 가시면은 시도 때도 없이 기록을 합니다. 기록. 그리고 기록에는 그 기록한 장소와 날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는 뭘까요? 물론 시이기도 하고 그 여행에서 남긴 메모이기도 한 그 내용 속에는 어떤 장소와 시간과 거기서 받은 인상과 거기서 만난 사람과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이만 할까요? 그 어떤 순간, 그 장소와 순간에 출현하는 어떤 것을 담고 싶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메모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나의 고유함이 그 장소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불리는, 또는 그라고 불리는 어떤 나, 아니면 또 나라고 불리는 어떤 그와 함께 있었다는 그 표지를 담고 싶어서 메모를 하고 그 메모에 데이팅을 합니다. 날짜를 새겨놓는 것을. 그래서 조병환 선생님의 시에는 나라고 불리는 어떤 그에 대한 표지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체험하고 있는 나. 그런데 이 기행,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자, 근데 여행이라는 건 뭘까요? 여행이라는 것은 유람을 하는 것이죠. 유람을. 여행이라는 것은 객지로 다니는 거죠. 지금 여기가 어떤 타양으로 먼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것은 스스로 맛보고 느낀다는 뜻이죠.
여행의 형식 속에서는, 여행의 형식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의미서는 뭐냐면, 타향이라는, 객지, 다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객지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죠? 일시적인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조병화 선생의 삶과 시에서 가장 중요한 표기 중에 하나가 이 객지라는 것, 타향이라는 것과 일시성, 유한성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표기가 생기는 걸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절대 허무, 순수 허무로서의 죽음을 맞닥뜨리자. 내 삶의 운명이 바로 그와 같은 절대 허무로서의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 삶은 타향 사회가 되거든요. 우리는 왜 자꾸 죽음을 향해서 가려고 할까요? 죽음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거겠죠. 죽음이 고향이라면 그 고향으로서의 죽음에 다다르기 이전에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타향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병환 선생님은 삶을, 우리 현세의 삶을, 죽기 이전까지 어떤 삶을 여행으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순간순간에 보고 느낀 것들을 당신의 실존의 표지로서 기입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조병환 선생님의 시세계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 중에 하나가 다작이라는 것이죠. 작품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공들여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선생님 이렇게 시시때때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하나하나에 좀 더 공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말에 대해서 조병환 선생님은 무슨 뭔데 다구름소리 같은 소리냐라고 반박하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매편 모든 작품 하나하나마다에 선생님 어떤 그 시의 제목에 보면은 여행자의 고백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이분은 평생을 여행자로서 당신의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시는 기행문이다. 여행으로서의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어떤 것. 그리고 그 보고 느끼는 시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쓴다는 것. 내가 있다는 것. 그런 형식은, 그 기행으로서의 형식은 꼭 직접적인 소재나 내용이 여행을 담고 있는 시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다른 시에도 상수됩니다. 그 시들로 퍼져나갑니다. 제가 그 본문에 인용한 시가 있는데 옛 대학로라는 작품과 젊은 여인이라는 작품은 1985년 9월 8일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하루에 2편이 실렸어요. 그것도 같은 장소, 난다라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꼭 그 직접적인 여행이 소재가 된 그런 시들과 구조 면에서 또 그 시의 소재를 다루는 태도 면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마치 여행 중에 호텔 로비에서 또는 어떤 카페에서 어느 길거리에서 또는 어떤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지점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로서 그 겪은 어떤 체험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처럼 국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의 어떤 머무름 속에서도 선생님은 꼭 기행시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 중에 그 라이나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쓴 그 기도시의 제목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하얗게
야뎀 사이는 아이그는 토트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회하는 주여 라는 뜻이에요. 기부하면 영어의 기부, 주다라는 뜻이에요. 야뎀 하면은 각자에게, 각각 each. 사인에는 영어의 대어에당 야뎀 각자에게 사인에 그들의 아이크네는 고유한이라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이크네는 토드는 영어의 데스입니다. 죽음입니다. 각자에게 그들의 고유한 하나뿐인 죽음을 하는 게 기도 내용입니다. 신에게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인간 각자에게 고유한 죽음을 달라고 신에게 기도합니다. 고유한 죽음이라는 뜻이 뭘까요? 고유한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누구도 같이 죽어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임종을 가족들이 바라본다고 해서 그 죽음을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나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실 죽음 자체를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나는 겪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의 죽음이 우리 인간의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것입니다. 죽음의 유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에게 그 유일한 죽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동시에 유일한 삶을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누구의 삶과도 닮지 않은 나만의 삶. 자, 지금 갑자기 릴케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이 고유한 죽음, 하나만의 죽음, 하나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 고독과 순수 허물을 당신의 시의 밑바탕에 놓은 조병아 선생님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었던 것. 여행 중에 담긴 메모 속에 이분이 꼭 집어넣고자 했던 어떤 것. 이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출현이죠. 나타남입니다. 어디에서 온지 모르지만 없던 어떤 것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디 가겠죠. 어디 온지 모르고. 태어나서 죽는 그것이 60년일 수도 있고 80년일 수도 있고 뭐 30년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태어나서 죽는 이 과정, 이 삶, 이것은 어떤 나타남, 출현입니다. 그러면 조병아 선생님처럼 절대 고독,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 그런 깨달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는 사람에게 그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자,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죽음의 불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죽음이라는 건 결국 사라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시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이것은 동시에 삶의 불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불가능성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럼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죠.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그럼 삶의 가능성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이 어떤 출현, 나타남이 유일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이. 보통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다스만, 세인들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대부분 뭐죠? 다스만, 세인들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특별히 좋아해서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방식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을 닮은 삶이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 그와 같은 삶으로는 못 산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의미 없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의미 있는 삶은 뭐냐? 다른 어떤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죠. 조배환 선생님의 시의 저변에는 그와 같은 유일한 어떤 것, 내 삶이 유일한 어떤 것으로 남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매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시도가 작품 속에 항상 있죠. 다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정색하고 반박을 하셨던 것도 모든 작품들이 그와 같이 유일한 어떤 나의 표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실존적인 순간의 표지가 적어도 내 작품 속에는 들어있다는 그런 신뢰 때문에, 그런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조배환 선생님은 한 편의 한 편의 시를 만들어 나가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어떤 삶의 태도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이죠. 시를 쓰는 사람. 뭐 이런저런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시인은 시를 쓴다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를 쓴다는 것을 자기 삶의 근거로 놓는 분들이죠. 시인이면서 교수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 삶의 근본적인 지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 속에 시가 다 시에 담기는 그것이 나의 삶에 나를 나에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써야 할 그리고 쓴 시의 봉헌이 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희생제의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희생물이 되는 내 삶은.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존재할까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시를 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시를 위해서 그 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을 위해서 그 시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많은 경우 시에 대한 어떤 낭만주의적인 생각에서는 내 한 몸을 바쳐서 위대한 시를 쓰는 것, 이게 일반적인 구도이죠. 근데 정작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라는 것은 뭐냐? 내 삶을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삶이냐일 텐데, 그런 맥락에서 조병화 선생님은 당신의 삶을 시를 위해서 바친 분은 아닙니다. 시가 선생님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시를 쓴 것은 어떤 행복의 추구입니다. 어떤 행복일까요? 근데 이 행복의 지향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순수 허무와 만남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행복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곧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가 이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행복의 순간을 겪지만 그런 행복의 순간이 행복의 순간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죽음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을 덮어줄 수 있는 그 행복은 뭘까요?
적어도 조병 선생님은 시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바치진 않았지만 시가 나의 삶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행복의 의미죠. 어떤 척도에 의해서 측정되는 행복인가. 그 질문을 위해서 조배영 선생님은 무수한 방황이 필요했고 매 순간에 메모와 기록이 필요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행복을 어떤 방식으로 찾았냐면 이 삶 자체를 여행의 형식으로 놓으면서 찾았습니다. 여행의 형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행의 형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가 있고 내 삶을 동조할 수가 있습니다.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어디서 찾아? 써놨는데 저고작도에 났어요. 아니요, 저는 그 조금 전에 드린 질문,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행복이란 어떤 행복인가와 관련해서 그 대답을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을 향한 어떤 추구,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어떤 행복을 향한 추구, 그런 추구와 그런 지향이 선생님의 시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삶의 형태로 규정한 여행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여행으로서의 삶의 형식. 그것은 하나의 삶의 형식이고 그 형식이, 그 여행의 형식이 그대로 시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조병 선생님은 변함없는 일관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삶의 형식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또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병화 선생님이라면 그리고 애초에 당신의 삶에 대한 어떤 태도와 시의 태도가 절대 허무라고 불리우는 그런 죽음에 대한,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각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여행의 형식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어떤 것, 내 삶의 유일한 어떤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형식, 다른 형식이 좀 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병 선생 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선생님의 시그니처인 파이프 단도를 무시고 빙긋이 웃으시면서 아니야 강선생, 나는 그래도 나의 삶을, 나의 허물을, 나의 고독을 후회 없이 살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또 힘차게 한번 쳐보세요. 안 움직이셔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왜 14회가 제일 열성적이에요? 14회죠? 예. 네. 14회, 15회가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6회라. 네, 6개월 전에.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육회면 가만도 그네요. 14회가 6회를 보려면 14회 졸업생이 그 6회 선배에 대해서 깍듯하게 대우를 하셔야겠다고.
질문 하는 시간이죠? 네. 배 선생님 질문 안 하세요? 아니요, 없어요. 와, 오늘 없어요. 가끔가다 기발한 질문을 잘 하시는데. 강 교수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조병화 시인님은 죽음을 두려워한 걸까요?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의식하면서 시를 쓰셨던 건가요? 두 가지 다르겠죠.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은 그 삶 자체에 대해서 관조하는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삶의 의미가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질문과 맞설 수 있는 내 삶의 유일한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엄청 사랑하신 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 네. 그러니까 삶을 단순히 사랑하셨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뭐 이런저런 어떤 즐거움 또는 뭐 쾌락 이런 차원 때문에 삶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삶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삶이 우리에게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 삶이 영원하다면 가치니 의미니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일회성이고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유한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의미로 충전돼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민과 그런 고민 속에서 그리고 무수한 망설임 속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삶을 사랑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도 잘 들었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조병화 선생님께서는 그 시에서 그 고독과 허무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에 더 치중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그 조병화 선생님 작품 전반적으로 볼 때요. 고독과 허무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같은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허무 때문에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절대 고독이라는 것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 고독과 절대 허무를 나눠서 말하지만 결국 그러니까 조병화 선생님이 한 몸 안에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적인 순간 또 삶에 대한 어떤 나의 태도의 순간에 절대 고독과 절대 허무는 함께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 마이크 주세요. 예.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조병화 선생님은 늘 생활 속에서 베레모와 그리고 담배 멋진 파이프를 들고 다니셨는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병화 선생님께 시와 그리고 모자와 이 파이프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요? 여쭤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베레모와 그 파이프 담배는 선생님의 시그니처. 그러니까 그 파이프 담배와 그 베레모 하면은 조병화 시인이네 뭐 이런 게 연상되는 게 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시그니처인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당신이 제일 멋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 순간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조병화 시인님은 늘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들한테. 꿈, 사랑, 멋도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 가셨을 때 인하대학
가셨을 때나 경희대학에 가셨을 때나 항상 복도에다가 자비로 현판을 만들어서 써놓으셨어요. 꿈, 사랑, 멋. 그 멋 중에 하나가 당신이 쓰시는 베레모, 또 당신이 목에다 걸으시는 그 펜던트, 입에 물으시는 파이프, 그리고 가바리 코트, 흰 카시미어 스웨터, 본색 양복, 체크 무늬 넥타이, 이게 다 조병아 선생님이 하나를 가지셔도 멋있는 거. 네, 그렇게 멋을 추구하셨어요. 네, 여기, 네, 드리세요. 아까부터 선생님 여기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고. 네. 제가 선생님 그 유인물 중에 3페이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하이데거의 가자인을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서양의 역사를 보면 철학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비슷한 수준으로 항상 발전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다르더라도 동양에서도 하이데거 비슷한 그런 그 철학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조병하 선생님께서 이제 순수 호무, 순수 고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시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꼭 당연히 하이데거를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꼭 그 선생님의 작품 안에 하이데거의 그 현존제에 관한 것이 좀 이렇게 반영이 좀 어느 정도라도 되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뭐 이렇게 좀 그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이데거를 끌어온 이유는 그 순수 고독과 순수 허무라고 불려지는 어떤 것이 삶에 대한 선생님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문학이란 무엇인가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접근하는 핵심적인 매개로서 순수 고독과 순수 허무가 어떤 작용을 미치는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죽음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비적으로 설명하기에 좋은 모델이라 가지고 하이데거를 가져온 것이고요.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맥락에서는 동서양이 다르지 않는 것처럼 꼭 조병 선생님이 하이데거를 읽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삶에 대한 또는 문학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는 하이데거가 자신의 철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 죽음과 관련된 어떤 문제의식, 이것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하이데거의 철학이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제가 만나게 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진지하게 질문들이 오고 하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저 앞에 분, 맨 앞에 줄. 처음 말씀 초기에 동물 세계의 죽음과 인간 세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동물 세계에서는 자기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동물 세계의 그 생리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동물 세계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과 제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릴 때의 경험 중에 하나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기땀한 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 자기가 뭔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죽음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있어서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동물들의 경우에는 설령 죽음에 대한 어떤 감지, 자기 소멸에 대한 것을 감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지한 이후로 돌아와서 그것이 내 삶을 어떤 방향, 어떤 결단에 의해서 내 삶을 어떤 것으로 어떤 가능성을 향해서 열리게 방향 지우개는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죽음과의 좀 다른 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동물도 죽음을 감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물들이 오늘날 소가 갑자기 신나 이거 죽는 존재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왜 나는 다른 소처럼 사는 걸까? 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소처럼 살면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또 모르죠. 지금. 예. 근데 예를 들면 소가 울고 갔다. 그러면 소들끼리는 통할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동물 세계에서는 그 자기들 행동이라든가 자기 울음소리라든가 그것으로서 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동물들이 설령 자기의 소멸에 대한 어떤 감각,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서 살아가는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도 인간 숙명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인간은 하여튼 어떤 가능성적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란 망설임이 있고 길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질문 자체가 내가 이 삶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뭐 죽음을 지각한다는 점에서는 같을 수는 있지만 그 죽음에 대한 지각을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예. 동물은 돌아와서 사유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의식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예. 대답이 됐습니까? 또 다른 분 허영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정이 바쁘신데 꼭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그 지난번 모임 때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허영자 선생님 사진이 있으셔서 이번 모임에 참석하셨으니까 다음 모임에 참석 안 하시겠구나 아니 꼭 오십니다. 어떤 질문 하실지 제가 지금 들어오게 떨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고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제가 보충해도 될까? 소는 죽음을 소는 혹은 짐승은 식물도 그럴지도 모르죠. 죽음을 지각할지라도 조병하 선생님 죽음을 지각하시고 죽음과 삶이 한꺼번에 있다고 보신 겁니다. 그런데 소가 설사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소는 그것을 고민해서 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시를 쓰고 반성하고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런 점이 짐승과 사람이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조금 보충 대답을 드립니다. 네, 질문하신 분은 종로문인협회 이대 회장님이신 김영은 박사입니다. 저 종로 그 효자동에서 치과를 오래 하셨죠. 그래서 뭐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잘 아십니다. 종로문인협회를 세우시고 토대를 다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재미있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경재 여기 오늘 인기 좋습니다. 이 애들 문자로 짱입니다. 짱이에요.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탄생하면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죽음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뭔가 자기의 그 업적을 남기고 뭔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치 창조의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인종이 바로 행복에 연관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이 노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정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저도 동의합니다. 예. 하여튼 뭐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 깊어지니까 두고두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러면서 근데 그 순수하고 그 절대란 말이 쓰였는데 거의 동의어로 쓰인 건가요? 맥락상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조어가 순수와 고독이 만난다 그러면 의미는 다른 건 섞이지 않은 오로지 고독만 있다는 뜻일 테니까 그렇다면 의미상 그것은 절대적인 어떤 것이다 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 순수 대신 절대로 바꾸어도 의미가 안 바뀌는 건 아닌가 하는 뜻이었습니다. 네. 뭐 이제 질문이 있어도 혼자 새기시고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박수로서 끝냈습니다.